10년 전쯤 이야기다. 당시에 나는 죽고 싶어 했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내 일신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없고 우울한 것이 며칠이 지나자 이러다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난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로 했다. 난 어디가 좋을까 이리저리 고르던 중 당신은 크게 개발되지 않았던 강원도 삼척이 괜찮겠다 싶어 무작정 삼척으로 떠났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딱히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 오가나 차비 외에는 없었다. 난 삼척에 도착하자마자 버스 대합실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다 밤 12시가 되자 경비 아저씨가 날 쫓아냈다. 지금처럼 빠른 여름이었지만 참 더웠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강원도 삼척은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라 그런지 불어대는 바람은 시원했다. 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무작정 바다가 있을 곳 같은 곳으로 걸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쯤 걸었나? 그냥 멍하니 걷다 보니까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곳에 어떤 큰 공원이 생겼다는데 당시 그곳은 민박집 몇 개가 고작이었던 적막한 해변이었다. 관광객들이 한참 몰릴 듯한 계절이지만 정말 사람이 없는 깨끗한 바다. 난 한참을 바다에 앉아 파도 소리에 심취했었다. 그러다 이윽고 피곤해진 나는 눈을 붙일 만한 곳을 찾기로 했다. 근데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부모님 연락조차 받기 싫어 휴대폰까지 두고 와버린 상황이라 자는 건 고사하고 밥도 먹기 어려운 처지였다.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니 갑자기 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최소 며칠은 이곳에서 지낼 생각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걸었다. 당시 아무리 여름이었어도 반바지 차림으로 해변에서 자는 건 무리였다. 시간은 새벽 3시. 정말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스산한 바람만 부는 작은 2차선 도로를 무작정 걸었다. 이 언덕을 넘어가면 시내로 나갈 수 있었다. 근데 상당히 어둡다. 꺼져 있는 가로등이 대다수였고 불 꺼진 민가들이 많이 보였다. 뭐 새벽 3시라 집들의 불이 꺼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불 꺼진 그 민가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다. 폐가. 그래, 폐가였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폐가에는 옷가지와 이불 같은 것 따위로 가족놀이 같은 걸 하곤 했었다. 또 그 모습을 본 동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뛰어와서는 나와 친구들을 혼내시면서 동네 무당에게 데려가 소금과 쌀을 맞는 짓까지 당했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폐가에 들어가 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눈앞에 보이는 무성한 잡초가 가득한 곳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시멘트 건물을 보게 되었다. 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었다. 그 폐가는 반쯤 허물어진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태풍이 불어오면
금방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상당히 오래된 폐가로 보였다. 하지만 깨져 보이는 창문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하룻밤 잠을 청하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난 무성한 풀들을 헤치며 폐가로 걸어갔다. 마당엔 약간의 잡초가 있을 뿐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멀쩡해 보였다.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것 같은 허름한 담장은 아마 폐가가 되기 이전에 이미 무너져 있던 게 아닐까 싶어 보였다. 하지만 폐가의 건물은 마음에 들었다. 그동안 지나친 폐가들은 낙서들이 잔뜩이었고 빨간색의 라카로 사람이 죽은 집이라니 뭐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었고 애들이 먹고 버린 술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는 그 폐가를 보자 어이없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철로 만들어진 뻑뻑한 문을 열자 끼익거리는 기분 나쁜 소음이 내 귀를 괴롭혔다. 헌데 집은 깨끗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으니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집안을 돌아보니 이불과 옷가지들이 있었다. 바닥엔 먼지가 쌓여있고 천장엔 거미줄이 나풀거리는 것 말고는 방금 전 누군가 싹 정리하고 나간 것처럼 정말 깨끗한 집이었다. 혹시 불이 켜질까?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다. 때문에 라이터 불을 켜고 안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안방 역시 폐가 특유의 약탈당한 흔적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성용 화장품들이 먼지가 한가득 쌓여 거울 앞에 진열되어 있었고 오래되어 보이는 자개장 문 한편이 열려있을 따름이었다. 열려있는 자개장으로 가자 이불들이 보였고 이것들을 꺼내서 안방에서 잡을까 싶었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이불을 방에 깔렸는데 이상하게 이 방에서는 절대 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다.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데 안방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때문에 꺼낸 이불을 가지고서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집의 구조는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 구조였고 방과 방 사이에는 현관문과 그대로 연결된 구조였다. 마루를 지나서 작은 방으로 갔다. 이 작은 방은 안방보다 더 깨끗했다. 아기가 쓰던 방인지 천장엔 모빌이 달려있었고 벽에는 아기자기한 스티커들이 붙어있었다. 그것들을 보자 이 방은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서 얇은 이불을 어깨에 걸친 채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다. 역시 그대로 누워서 잠들기란 무리가 있었다. 엄청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잠을 자둬야 내일 또 일어나 뭐라도 하겠다 싶어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도 내 바로 앞에서 말이다. 눈을 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뜨면 뭔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눈을 감고 있으면 도망도 못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랄까? 그런 소모적인 싸움을 속으로 계속하다가 이내 이성이 승리했고 난 천천히 눈을 떠보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자 상당히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내 발가락이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만 움직여 앞을 보려는데 뭔가가 내 눈앞으로 갑자기 들이닥쳤다. 커다란 눈이 아래서 날 올려다보고 있었다. 2살,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아 그대로 헛바람을 들이키고는 그저 눈을 뜬 상태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짧은 머리카락에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씩 웃었다. 그리고는 그 입꼬리가 잔뜩 찢어지며 누렇게 보이는 치아가 드러났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다. 눈은 커다랗게 뜬 상태로 입은 잔뜩 찢어져서는 침을 질질 흘려댔다. 또 뭐가 그리 재밌는지 귀까지 찢겨진 입으로 웃어댔다. 녀석은 고개를 까딱거리며 내 시선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고 날 놀리는 것처럼 내 얼굴을 훑어봤다. 그렇게 얼마나 움직였을까? 녀석은 갑자기 멈춰 서더니 그 찢어진 입을 더 벌려댄다. 새까맣고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곳으로 이빨에 고여있던 침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폭포처럼 줄줄 흘러댔다. 날 먹기라도 할 셈인가? 참을 수 없는 공포심에 차라리 졸도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때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이 소리로 보면 안방이 열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었다. 그러자 날 쳐다보던 녀석이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더니 후다닥 사라져버렸다. 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나갔다. 오래된 집이라 창문이 작았지만 그래도 나 하나 나갈 정도는 충분했다. 난 낑낑거리며 창문 밖으로 나가자 이번엔 작은 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우리 아기 어디 갔니? 또 숨었니? 소름 돋는다. 빌어먹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 그 병신같이 생긴 녀석이 겁에 질려 튈 정도면 지금 작은 방에 들어온 녀석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창문 밑에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서는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가, 우리 아가, 맘마 먹어야지. 엄마인가? 난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2차선 도로 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섬뜩한 기분이 내 머리 위에 느껴졌다. 달릴까 말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확 밀려나가듯 아무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다. 그만큼 그 소리는 섬뜩했다. 옷가지가 창틀에 스치는 소리.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밖으로 몸을 내밀어도 스치는 정도의 소리만 났을 터인데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앞으로 달려야 했다. 하지만 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반강제적으로 턱이 움직이며 내 위쪽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잔뜩 산발한 머리와 커다란 눈에 찢겨진 입을 한 뭔가가 긴 허리를 창밖으로 내밀고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넌 누구니? 난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담배라도 피고 있지 않다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꼭 잡아야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불안함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며칠 전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내게 한 사람이 접근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온다면 그중 20%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작 20%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다.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그만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물론 착수금 일하면서 나에게 내밀었던 현금 뭉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다. 특정 시간 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주면 끝이다. 단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물건이란 게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사진에서 봤던 중년의 남성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난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곤 똑바로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이리 이야기 들은 대로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봉개진 상자를 건네었다. 제법 묵직한 것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내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았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가방 무게를 가늠해본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빠져나갔다. 이제 이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놓으면 끝이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 난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냥 얌전히 받을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놓고 차키를 자동차 아래에 숨겨놓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목이 말라왔다. 난 일도 끝났겠다. 캔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조금 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다. 그 중년의 남성은 날 찾으려 열심히 뛰어다닌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날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다. 설마 물건이 잘못된 건가?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내게 말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 남자는 내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였다. 그리곤 맹렬한 기세로 내게 달려들었다. 난 순간 당황했는지 반응이 늦어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하지 못했다.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남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쓰러진 나에게 전력을 다해서 구두발을 날려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내 눈으로 남자가 집어던진 그 상자가 보였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다. 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 중년의 남성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딸은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 내 딸은 애 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애야.
내가 조심스레 재훈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던 그런 아이란 말이야. 새엄마한테도 죽은 친엄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그런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 넌 내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다시 일어나 내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난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질 않았다. 모두가 내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추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눈에 불을 켠 채 날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 그의 옆으로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났다.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내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다. 재훈이라면 전처의 딸이 그리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 딸이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다. 저 여자는 눈에까지 같은 손해를 없애려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다. 난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격에 빠진 나는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만약 길에서 처음 보는 누군가가 차에 태워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또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는 뭔가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 없는 무서움은 금방 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연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청취하시면서 감동도 받고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었다. 전남 완도에 살고 있던 여자친구는 현재 나의 아내이고 동호회 활동으로 그녀를 알게 되었다. 그녀와 내가 살던 곳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있는 내가 주말마다 구미에서 완도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88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는 멀리서 보이는 민가의 희미한 불빛뿐 가로등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어째서인지 매주 지나가던 도로이지만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가뜩이나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늦게 끝나 저녁이 다 돼가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다 어떤 휴게소를 지나갈 때쯤이었나? 그때부터 엄청난 비가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자정이 돼서야 광주에 도착했다. 어차피 날이 밝아야 그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느긋하게 그녀가 사준 테이프를 들으며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분위기를 만끽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새벽 2, 3시가 지날 때쯤 13번 국도를 따라 해남 바로 전에 고개를 넘고 있는데 이 폭우 속에 우산도 없이 웬 학생이 손을 흔들면서 서 있었다. 마치 택시를 잡는 듯한 포즈였다. 이 시간에? 이 산속에? 이렇게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지만 폭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뜻 그 학생과 시선이 마주쳤다. 난 어쩔 수 없이 빠른 고민을 내렸다. 조금만 더 가면 해남이니까 그냥 태워주자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난 차를 돌려서 그 학생을 태웠다. 근데 차에 타자마자 그 학생은 아저씨 땅끝 마을이요 라고 딱 한마디만 내뱉고선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순간 기분이 불쾌했던 나는 학생이 앉아있는 조수석을 보았는데 창문에 비친 학생의 눈빛이 굉장히 슬퍼 보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싫은 일에도 당했나? 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어느덧 남창에 거의 도착할 쯤 조금씩 비는 잦아들었고 뿌연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다. 학생, 난 완도로 가야 하는데 더 태워다 줄까? 아님 여기서 내려줄까? 그러자 학생은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곤 여기서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렇게 난 학생을 내려주고 완도 읍내에 도착했더니 새벽 5시였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였다. 난 잠깐이라도 눈을 부질 생각에 눈을 감았다. 그리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조금 전 태워줬던 학생이 노크하듯 창문을 두드렸다. 그리곤 내가 창문을 내리자 학생은 한번 씩 웃더니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자신을 태워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내게 말하고는 아저씨, 비 오면 88 고속도로는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게 학생은 의문의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비가 오면 88 고속도로에는 가지 말라고? 난 그 이유가 궁금해 차에서 내리려 했다. 헌데
차문이 열리지 않았다. 내릴 수가 없었다. 난 혼자서 낑낑거리며 발버둥을 쳐대는데 난 잠에서 깼다. 조금 전 상황들이 꿈이었나?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하지만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잊어버리기로 했다. 난 오랜만에 만난 그녀와 마음껏 데이트를 즐겼다. 그리고 어느덧 그녀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날 출근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한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은 어느새 한바탕 쏟아지고 있었다. 아저씨, 비 오면 88 고속도로는 가지 마세요. 어제 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왠지 그 말이 신경 쓰였던 나는 여자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은 여자친구는 88 고속도로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내게 신신당부했다. 헌데 여자친구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난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다. 비는 계속해서 퍼붓는 중이다. 그러다 어느덧 경남 마산을 지날 때쯤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멘트가 흘러나왔다. 고령터널 입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흘러나왔다. 또 이 사고로 인해 교통 상황이 마비되었다고. 내가 만약 이 길로 가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저 근처를 지나고 있겠구나. 하지만 난 이 모든 상황들이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나 스스로 납득시켰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잊어버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난 여자친구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줄 겸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 땅끝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 난 여자친구와 내 친구들과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도착할 당시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시간은 이미 늦어 있었다. 난 급하게 민박집을 구하느라 아주 허름한 곳으로 찾게 되었다. 난 너무 피곤해서 그곳에 가자마자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2년 전에 만났던 학생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학생이 내게 화를 내면서 여긴 뭐하러 왔냐고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나를 몰아세우며 쫓아냈다. 난 학생의 그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꿈에서 깨어났다. 역시 꿈에서 깨어나 보니 뭔가 찝찝했다. 난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고는 밖으로 나갔다. 친구들은 이런 나 때문에 화를 낼 뿐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뭔가 펑 하고 터지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불꽃이 미친 듯 솟아올랐고 순식간에 민박집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난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내 친구들 중 한 녀석은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녀석의 말에 동의했다.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그 학생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15년 전쯤 해남 근처에서 실족사를 당했던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한다. 그 학생은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걷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결론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학생은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는데 그 학생이 죽은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뭔가 가슴이 찡하면서도 은혜를 제대로 갚은 그 학생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지금 이 글을 보고 나서 무조건 해코지만 하는 원한만 깊은 귀신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늘 복수하려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고 왜 아직도 이 생에서 떠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가 말해준 실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언제부터인지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벚꽃병. 병에 걸린 사람은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각질과 머리카락이 벚꽃이 되어 흩날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끝내 그 수명이 다하면 각질과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서서히 온몸이 무너져 한 줌의 벚꽃이 되어 흩날리는 병이었다. 조금 찝찝하긴 해도 서서히 벚꽃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죽으면 벚꽃이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몇몇 사람들은 그 병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병에 걸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나도 한때는 벚꽃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방 곳곳에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향긋한 벚꽃이 떨어져 있어 분위기가 산다는 이야기나 사시사철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어서 추한 인간의 육신이 아닌 화사한 벚꽃잎으로 화려하게 휘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날 들뜨게 했었다. 그런 내 마음을 바꾼 것은 언제나와 같은 혼잡한 출근길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늦잠을 자서 조금 서두르고 있던 출근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비로소 나의 눈에도 그 광경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도로 한복판 부자연스럽게 멈춰있는 트럭 한 대. 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서럽게 울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긁어 모으고 있었다. 흥건하게 고여있는 붉은 피의 웅덩이 앞에서 그녀가 손톱이 부서져라 긁어 모으고 있는 그것은 벚꽃이었다. 그녀는 피에 물든 조그마한 아동복에 팔다리에서 흘러내리는 벚꽃들과 작은 피의 연못, 그리고 도로에 나부끼는 벚꽃 조각들을 미친 듯이 긁어 모았다. 한겨울에 흩날리는 벚꽃, 그리고 벚꽃이 속절없이 새어나오는 아이의 옷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여자. 그런 비일상적인 광경에 여기저기 모여든 사람들. 차에 내려서 머리를 긁고 있는 트럭 운전자도, 그리고 출근이 늦은 나 역시 아무것도 아무 말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한 줄기의 강풍이 불어 그녀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벚꽃잎의 조각들을 순식간에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하늘 높이 사라지는 벚꽃들 향해 손을 뻗으며 한 걸음씩 비쩍거리며 걸어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혼절해 버렸다. 난 그제서야 겉보기에 화려하고 로맨틱하기만 한 그 현상에 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벚꽃이 날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본 건물은 폐쇄되어 출입을 금지합니다. 하루빨리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만 근처 땅 주인과 법적인 문제로 철거가 미뤄지는데 이상한 소음 때문인지 출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안내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는 법적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들어오시게 되었다면 이 안내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건물은 곧 철거를 앞두고 있어 전기가 이미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는 현재 1층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착각입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1층이 아니라 다른 층이면 즉시 안내서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뛰지 마세요.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쓰레기나 건축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 절대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나 1층에서 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 이상의 층에서 뛰게 되면 거주자들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거주자라고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철거 예정인 건물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없습니다. 아마 노숙자들이 숨어들어 지내고 있나 봅니다.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즉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거주자들보다 발이 빠르길 바라면서. 다섯째, 자신을 건물주라고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이 건물의 건물주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어지간하면 방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낮에는요. 낮에 이 건물에 출입했다가 자신을 건물주라고 소개하는 자를 만난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건물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면 즉시 도망치세요. 이 건물에는 놀이터 같은 것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발이 빠르기를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공격합니다. 최대한 모른 척한다면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일곱 번째, 이 건물은 거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상가 공간이 없습니다. 뭔가 가게였던 듯한 곳이나 흔적을 발견한다면 잘못 보신 겁니다. 즉시 건물에서 나오세요. 다음 그들의 전시 물품이 되고 싶지 않다면.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제발 이 건물에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유지입니다. 무단 침입하는 분들은 전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저에게는 영감이 없습니다. 전 귀신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중학생 때 엄청 무서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전 지금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4살 때 아버지를 여인 저는 어머니의 친정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어머니, 저까지 여자 3명이서 살았습니다. 전 아버지를 잃었던 충격 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빨리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제 상황에 동정하는 듯 전학한 곳에 같은 반 친구들도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S라는 여자아이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제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교과서를 보여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친구가 된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어서 2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모두와 장난도 치고 즐겁게 웃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반에는 F라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전 F라는 그녀에게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물론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여자가 봐도 귀엽다고 생각되는 몸집이 작고 가녀린 느낌의 아이였기 때문에 동성으로서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조금 까무잡잡하고 키도 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약간의 질투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보니 전 F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F가 모자 가정인 것을 알고부터는 더욱 친하게 되었었죠. F 부모님의 경우에는 사별한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F도 여자끼리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F와 친구가 돼서 다행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F의 집에 놀러갈 때까지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왜 F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녀의 집에서 본 것이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S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S는 F를 굉장히 꺼려했고 제가 F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S가 함께 왔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집에 돌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데도 저와 S는 어쩐 일인지 F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척 봐도 낡아 보이는 단층집이었는데 목조로 된 벽면은 완전히 뒤틀려 있었고 옆집과의 거리가 50cm도 안 되어 보이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좀 놀라긴 했지만 저희 할머니의 집도 오래되었으며 형편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F가 부르자 주름이 눈에 띄는 얼굴로 미소 짓는 예쁜 아주머니가 나왔고 저와 S에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또 빨래를 하고 계셨던 모양인지 수건이나 속옷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거 가져다 줄게. 저희는 F의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F의 방이 너무 소녀의 방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놀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미리 다짐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의 방문이 열렸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전혀 예상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F가 예쁘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그만큼 세련된 것에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F의 방에는 밝은 색상의 커튼이 드리워 있고 책상 위로 인형이 앉아있는 등 예상보다 상당히 소녀스러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방 구석으로 우두커니 서 있고 이쪽을 보고 있던 것. 마네킹. 남자 마네킹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양손을 굽혀 움츠려서 W 모양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서 있는 쪽을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네킹은 보통의 마네킹처럼 말끔했지만 그만큼 그 시선이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네킹은 새빨간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F의 어머니보다
상당히 멋지게 관리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S와 제가 멍한 얼굴로 F를 쳐다보았는데 그녀는 특별히 의외라는 기색도 없이 마네킹에 다가가서는 모자의 각도를 조금 만져 조정했습니다. 그 손놀림을 보는 저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멋있지? F가 말했지만 왠지 억양이 없는 말투였습니다. 딱히 자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 말투는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잠시 후 F의 어머니가 케이크와 홍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S가 손을 뻗어 건네받고는 좌식 탁자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접시는 총 4개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도 같이 드시는 건가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가 케이크와 홍차 접시를 들고서 싱글벙글 웃으며 F의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거기는 마네킹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전 그때 아주머니를 보며 왜 저곳에 놓았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F는 가만히 마네킹 옆에 놓인 차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네킹에 대해 물어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식구들은 저 마네킹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F도 아주머니도 마네킹에게 말을 건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걸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절대 그냥 마네킹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놀라운 우리들에게 저 마네킹에 대해 설명했을 것입니다. 저 마네킹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인 걸까? 단순한 마네킹으로 생각하는 것인 걸까? 그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는 어중간한 느낌이 저를 심하게 불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마네킹에 대해 물으면 F는 뭐라고는 대답하겠죠. 하지만 어떤 대답이 되돌아오더라도 저는 무서운 대답일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다 뭔가 하자를 찾았습니다. 반 구석으로 세 장이 있었습니다. 저 마네킹만 아니라면 뭐든지 좋았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보는 듯한 F를 본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F야, 저기 세 장에서 새를 기르는 거야? 없어져 버렸어. 아, 그랬구나. 필요 없게 됐거든. 뭐?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기르던 새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당장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이상해. 오래 있으면 내가 이상하게 돼버릴 거야. 그때 화장실이 어디냐고 S가 말했습니다. 복도 저쪽에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있어. F가 대답하자 S는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 S를 원망했습니다.
이젠 어떤 말을 하더라도 F와 의사소통은 더 이상 무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통거리는 S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S는 문 밖에서 얼굴을 내밀고는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S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S는 F에게 절대 시선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 너네들 이만 집에 가. F가 말했습니다. 뭔가 어긋난 것 같은 F의 말투에 전 또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S는 제 양손을 잡고는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주머니께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대할 용기는 없었지만 예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F의 방 저편에 있는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저희 돌아갈게요. 다행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방문 틈새에서 손이 뻗어나와 쾅 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듯 F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신없이 자전거를 밟았습니다. S는 빠르게 제 앞을 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멀리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린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빠르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장소에 도착하자 우리는 물을 타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제 F랑 친하게 지내는 거 그만해. S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지, 이상해. F도 이상하고, 근데 아주머니가 제일 이상해. 아주머니? S는 조금 전 화장실 갔을 때의 일을 제게 말했습니다. S가 F의 방을 나왔을 때 아주머니가 있던 방문은 열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S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려 하다가 아주머니가 있던 그 방 안을 봐버렸다고 합니다. 마네킹의 팔. 그 마네킹의 팔이 5개 정도가 방 안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방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그 팔 하나를 미친 듯이 혓바닥으로 핥고 있었다고 합니다. S는 공포에 덜덜 떨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복도에 조심조심 그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S는 자신도 모르게 슬쩍 그 옆을 봤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시선을 돌리자 이쪽을 가만히 응시하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아까의 미소는 완전하게 없었고 눈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네킹의 팔이 있던 곳에는 개켜진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래에는 남자 바지가 있었습니다. 분명 여자들만 사는 집인데 남자 바지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S를 바라보며 쌩긋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서 얼른 이곳에서 나가자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F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도저히 믿어줄 거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F와 친한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남들의 시선에는 F를 따돌리려 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S가 F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F의 집에 갔다는 아이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이상한 것은 보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단 한 명, 남자아이였는데 F집에 갔다가 기묘한 경험을 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F의 집에 가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미리 연락하고 온 건데 라고 고민했지만 어쨌든 기다리기로 했다. 혹시 안쪽에 있어서 들리지 않을까 문에 손잡이를 잡았는데 가볍게 열렸다. 그래서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방 모습이 보였다. 유카타를 입은 남자의 등이 보였다. 벽을 바라보며 양반다리를 하고 있다. 그의 등에는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듯한 푸른빛이 일렁이며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몇 번을 불러도 남자는 뒤돌아보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분이 나빠져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F의 집에 남자는 없습니다. 어쩌면 친척이나 아주머니의 지인일지언정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것은 마네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마네킹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F의 방에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F의 집에 다른 마네킹이 더 있으려나?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지인들에게 그때의 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뭐였는지는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팔을 W 모양으로 하고 있는 마네킹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양으로는 옷을 입힐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빨간 옷은 마네킹의 몸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입기라도 한 것처럼